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우선 상정합니다. 당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급히 순서를 바꾼 겁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더불어민주당. 하지만 순서를 바꿔 내란전담 재판부법을 우선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회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됩니다. 법안 처리 순서가 급변한 건 위헌성 논란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가 정통망법 개정안에서 독소 조항을 되살리면서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위헌성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수정 작업이 길어지면서 법안 처리 순서에도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판사 추천 방식을 일부 손질한 수정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야권 등 정치권 일각에선 연내 처리 시한을 맞추고자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문구만 손보는 것 자체가 이제 본질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런 위헌 소지를 안고 가겠다는 얘기인데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한 대대적인 여론전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막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선 전체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은 대안의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은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 겁니까? 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가 임박하자 사법부도 막판 대응책을 모색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전체 판사회의에서는 내란과 외환 사건을 전담할 형사부 두세 개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사무 분담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대법원은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추진에 대응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와 심리 절차를 담은 예규를 제정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당장 내년부터 내란 재판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이 구체 방안을 밝혔는데요. 현재 14개 형사부를 모두 16개로 늘리고 그중 전담재판부를 두세 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형사부 담당 법관에게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는지 살피고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당 법안에 대해 꾸준히 제기돼 온 위헌성 논란을 무작위 배당을 통해 잠재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 대안이 여당의 입법 추진을 막을 수 있길 기대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이 강행되면 대법 예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전망입니다. 예규와 법령이 배치되면 법률 효력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 세부 사항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사 대상은 여야의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 추천권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제3자 특검 방안을 확정했는데 민주당이 특검 수용 거부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변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송원석 천하람 원내대표가 밝은 표정으로 식당에서 나옵니다. 두 사람은 1시간가량 오찬회동에서 통일교 특검법 관련 강론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큰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먼저 특검 후보 2명은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통일교 의혹과 무관한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자고 제안했던 개혁신당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조금 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깔끔하게 제3자 특검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 개혁신당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범위는 통일교 관련 여야의 금품 수수 의혹과 특검의 은폐 의혹 등으로 좁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할 쌍특검 출범을 주장했지만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히 하자는 개혁신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양당은 실무 조율을 거쳐 법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용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어떤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의한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국민적인 그런 요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면 모를까. 찬성 여론이 62%에 달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끝까지 외면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클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통일교 내부 문건을 분석했습니다. 통일교가 국회 상임위별로 맞춤형 로비를 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경찰은 전재수 의원의 혐의 입증에 집중하면서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소환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반부패 전문 수사관 5명을 추가로 파견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통일교 천정궁 등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이 많아 신속한 분석을 위해 수사팀을 증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문건 분석 등을 통해 통일교가 국회 상임위별로 맞춤형 로비를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건 사업인 한일레저터널 추진은 국토위에 재직 중이던 임종성 전 의원, 산하 사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산자위 소속이던 김규환 전 의원에게 나눠서 청탁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인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경찰은 전재수 의원의 혐의 입증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윤용호 전 통일교 본부장 진술대로 2018년부터 금품이 오갔다면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전 의원이 한일레저터널 관련 청탁 대가로 통일교에서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해왔던 것이고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경찰은 전 의원 추가 소환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기자, 이번 주엔 논란이 됐던 법안들이 줄줄이 본회의에 오르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네, 연말이지만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무제한 토론 전국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하더라도 여당 주도로 내란 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 두 법안 통과될 전망인데요. 그런데 막판에 처리 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원래 이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할 예정인데 어제 오후에 순서가 바뀐 건데요. 오늘 내란 재판부법 그리고 내일 정보통신망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번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졸속 법안 강행 논란 속에서도 연내 두 법안 모두 처리, 이 큰 방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안 처리 순서가 막판에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예요? 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박수현 수석 대변인 법안 처리 순서 바뀔 가능성 없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에 대통령실, 총리실과의 고위 당정 이후에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참여연대 등 친여 단체를 포함해서 여권 내에서도 이 망법에 대한 위헌 지적 잇따라 나오면서부터입니다. 특히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단순 착오 또 실수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까지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되살아난 게 결정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위헌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겁니까?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망법 개정안이요. 처음부터 시민단체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이끄는 과방위 단계에서는 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이렇게 제한해서 단순 실수나 오보를 면책할 수 있는 조항이 보완돼 처리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에서 이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위헌 논란이 본격화된 겁니다. 2010년에 미네르바 사건 당시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허위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에 포함한다, 이렇게 유사한 내용의 법 조항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불법 정보, 허위 정보, 조작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연동해서 고쳐주시면 매끈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용해 주시면 네. 이것대로 가겠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닌데요. 여기에 입틀막 논란이 있던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전면 폐지하겠다던 이 과방위안이 법사위에서는 개인 사생활 관련한 조항은 유지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되다 보니까 위헌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는 건데요. 예. 참여연대는 과방위안보다 더 후퇴했다. 법사위안이 더 후퇴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을 보도할 때 사생활로 묶이면 언론의 감시 기능이 위축된다. 이렇게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여러 논란 속에 정보통신망법은 하루 정도 미루는 모양새고 오늘 올라오는 내란 재판부법,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이 법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이 법 쪽에서는 내란재판부법 수정안 여전히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판사 추천 방식 등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전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 소지 최소화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판사를 선별해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끌어내려는 위헌적 시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법원이 이미 예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예규를 만든 만큼 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서고 있는데 굳이 입법을 해서 필요하겠냐, 이렇게 불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법안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연내 처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여권 핵심 지지층 요구가 크게 작용한 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법원이 무작위 배당 전담 재판부를 하는 예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조희대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규 대신에 입법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아예 법에 못 박아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상계엄 동조 의혹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미 내란 특검이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의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결정을 둘러싼 사전 공모 의혹 모두 추측에 따른 고발일 뿐이다 이렇게 각하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전 충남 특별시 통합론이 짧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갑자기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일단 이번 주에 민주당이 충청특위 예. 첫 회의를 열고 특별법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2달 전에 이미 법안을 발의했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여당에서 미온적인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톱다운식 지시로 대전 충남 통합 논의 속도가 붙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발의된 법안을 바탕으로요. 세금 혜택 그리고 지방 분권 강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여권 핵심 관계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집값 등 부동산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역 격차 문제나 지역 균형 발전을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고 의지가 크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주민투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요. 지금 이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030 세대 설득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이런 입장이 나온 상태라 현실적 난관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전망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불러 9시간 반 동안 조사했습니다. 3년 전 여당 대표를 지내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인데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관계가 매끄럽지 않았던 자신을 공범으로 엮는 건 무리한 시도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유태영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변호인들과 함께 특검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이 대표가 특검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처음으로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그 당시 당대표도 관여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적법한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가 공천 개입 혐의를 받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랑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생각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이 부분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기소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전 지검장은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응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태영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하고 본격 공조에 나섰습니다. 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큰 허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제3자 특검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 개혁신당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적인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우선 신속하게 하는 게 맞겠다. 특검 추천권이나 수사 대상에 있어서 양당의 이견이 조금 있었는데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를 하고 결국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특검이 현실화되려면 중요한 건 다음 스텝일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이제 협조가 필요한데 사실은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이유는 크게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쨌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치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어쨌든 연루됐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존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들을 얻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추천했던 특검이 좀 묵인했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다시 민주당이 또 이걸 반대한다는 것은 기존 특검의 묵인 행위에 대해서 동조한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드루킹 특검 때처럼 민주당이 한 발짝 양보해서 약간의 협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상설 특검 관련돼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론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론을 엿볼 수 있는 갤럽 여론조사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전체 응답자 중에 62%가 통일교 특검 도입해야 한다고 찬성을 했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67%가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도 더 높게 나온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밝혀지고 있는 의혹들이 통일교가 이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기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다. 이거는 너무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뭐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당 한켠에서는 일단 전재수 전 장관이 그 혐의를 완벽하게 부인하고 있고 추가적인 증거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해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국민각에서는 지금 국정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통일교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오히려 털어낼 게 있다면 털어내고 가야 된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당도 그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협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털고 가자라는 의견을 보여주신 걸로 봅니다. 당은 이 여론조사 같은 수치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 있고 다만 이 권성동 의원 케이스를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만약 권성동 의원 케이스와 같이 뭐 돈을 찍은 사진이라든지 뭐 큰 거 한 장이라는 뭐 메모라든지 아니면 돈을 줬다고 밝혀지는 그 시기에 직후에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추가적으로 증거가 나온다면 이런 여론을 좀 반영해서 특검을 검토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특검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앞서서 이 특검에 대해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뭐 절대 수용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한 걸 보면 조금 기류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여론 수치가 나온 것들은 지도부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지금 해당 의원들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전재수 전 장관도 있고 임종성 전 의원이나 등등의 의원들도 아니 통일교 쪽을 만나긴 했지만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만한 건 없다라는 입장을 뭐 전방위적으로 좀 전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거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지도부의 입장으로 조금 변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거부를 한다면 지금 뭐 야권에선 과거 드루킹 특검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했던 그런 예들이 뭐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단식, 삭발 뭐 이런 것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세요? 자, 이거는 사실 그 야권이 관철을 못 시키면 국민적 요구를 실현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막으려고 하겠지만 지금 관봉권 띠지 사건도 상설특검으로 가고 있고 쿠팡 퇴직금 사건도 상설특검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 정치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연루되어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잖아요. 막 거부하고 있으면 그 명분을 국민 여론에서 얻어서라도 뭐 삭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단식 등을 통해서라도 뭔가 보여줘야 되겠죠. 결연한 의지를.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만약에 정략적으로 이걸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방금 상설특검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단일 사건에서 상설특검을 지시하거나 발족시키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걸 못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설특검이라도 갈 수 있는 국민적 여론적 기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부분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받지 않으면 역풍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에 이런 말씀이셨고, 자, 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보수 야당이 본격적으로 특검 공조에 나선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은 민주당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일 뿐이니까요. 개혁신당은 원래 국민의힘에서 파생되어 나온 정당이라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특검 공조 이외에 이 두 정당이 뭐 본격적으로 뭔가 연대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전 후보를 만나고 러브샷 한 거 그거 하나 갖고도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은 이 윤 어게인 세력과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특검은 예외다라고 하고 손을 잡은 거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 공조 이외에 두 정당이 뭔가 연합해서 연대해서 예를 들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뭔가 본격적인 연대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냥 일시적인 일회용적인 공조와 연대일 뿐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당의 연대로까지 가기엔 내부적인 어떤 고차 방정식들을 좀 풀어야 되는 것들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전재수 의원을 소환해서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거듭 어떠한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 수사력이 관건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재수 의원이 14시간 정도 그 조사를 받았으면 조사 열람 시간을 뺀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질문이 있었다는 장시간이죠. 거고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언제 누구를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는 전재수 의원이 지금 크게 해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 부분뿐인데 그렇다면 금품 받았다고 하는 정황적 증거를 다지는 수사가 시작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가성 여부에 대한 입증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어떤 역할을 주문받았는지 또는 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경찰의 전담수사팀이 있지만 아주 특이하게도 이게 경찰청 산하의 중대범죄수사과 단일팀으로 사실상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이거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역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한 사건에 경찰청장에 사실상 하명받고 있는 옛날 특수사과인데 이게 중대범죄수사과가 단일팀으로 투입되는 부분도 저희가 특검을 주장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서울청의 반부패 수사대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게 뭐 청장이나 수사본부장의 하명이 먹힐 여지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청장이 지금 공석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뭐 탄핵을 통해서 해임됐잖아요. 따라서 청장이 임기제인 청장이 공석이라는 부분은 외압을 막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은 저런 수사 결과에 불구하고 특별검사가 출범할 배경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에서는 오늘부터 수사 인력 5명을 더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사 성과 어느 정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전 빠르게 내야 된다고 보고요. 빠르게, 근데 성과라는 것이 뭔가 혐의를 무조건 밝히는 게 성과는 아니고요. 혐의가 없다는 거를 밝혀내는 것도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전재수 전 장관은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의혹들을 빠르게 털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 인력도 더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고 뭔가 예산과 인력이 문제라면은 저희가 뭐 입법부를 통해서 뭔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뒷받침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 경찰이 사활을 걸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 검찰청 폐지 이후에 아마도 경찰의 이 수사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이 통일교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이 뭐 누구의 눈치를 본다든가 특히나 뭐 저희 당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흐지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사실은 이제 아직 경찰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두 번째는 경찰청 내에도 뭐 옛날 적폐청산 TF처럼 이런 게 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재량껏 수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물론 재량껏 수사하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호남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임기 5년은 너무 짧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참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는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자, 이게 지난 20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국정설명회 자리에서 나온 김민석 총리의 발언입니다. 들어보신 것처럼 야당에선 총리가 임기 연장을 시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임기찬 부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적절하지는 않죠. 지금 한참 대통령 임기가 초반을 달리고 있고 첫 번째는 총리가 저렇게 순회해 가면서 특정 지역에 가서 저런 발언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 대통령도 사실 순회하고 계신다고 좀 보거든요. 그렇다면 총리로서는 국정을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정치성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두 분 다 하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무리 지금 4년 중임제 개헌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공약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저렇게 대통령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 이 말은 기존에 했던 민주당 측이나 정부 측 입장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임기 중 개헌은 현 대통령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원철 법제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이 결단할 문제 아니냐. 결국은 헌법 개정사항에 현 대통령에게도 효력이 있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당시에 오해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약간 군불지피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임할 수 있는 군불을 지피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그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5년이 좀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결국 임기라는 게 개헌을 필요로 하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민감한 주제지 않습니까? 이런 민감한 주제를 이 시점에 꺼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정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겠죠. 윤석열 정부 때 우리 당 지지자들은 5년이 너무 길다라는 얘기를 정말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주변에서 듣는 아마 아이스 브레이킹 약간 강연을 하면서 초반에 좀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대통령제 국가의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요.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임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대신에 잘하면은 10년, 15년에도 이게 장기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하기 때문에 임기를 연장시켜 주는 것이죠. 근데 대통령제 국가들은 임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4년 중임제를 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단 우리나라만 5년 단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아무래도 독재자들이 뭔가 본인의 이 임기 연장을 위해 독재를 위해 임기를 쭉쭉 늘렸던 그 사례들 때문인데요. 임기 5년 안에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임기 5년 안에 뭔가 결과를 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총리가 정말 총리를 해보니까 4년 6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5년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정말 해보니까 이런 짧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나도 거기에 좀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원론적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전 만약에 4년 중임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아까 조원철 법제처장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당내에서도 그 동의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박혀있는 만큼 임기 연장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받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용되지 않는 임기 연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꽤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시는데 이런 공감대가 지금 여권에 그래도 꽤 있는 편이에요? 4년 중임제 개헌안은 여권에서 민주당에서 과거부터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 일단 4년 중임제로 가되 아까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지금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아니야라는 부분은 말끔하게 저희는 해소를 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호남 방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호남을 찾은 데 이어서 찾은 거여서 그런 해석들이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당권 주자로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청래 대표 이후에 또 찾았다? 이게 뭘까라는 분석들이에요. 전화로 또 정청래 대표도 호남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물론 이제 정치인의 다음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획하는 거 그럴 수도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총리가 다음 특정 정당의 당대표 행보를 염두에 두고 저런 행보를 한다. 심지어 국회의장마저 그런 행보를 한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은 만약에 다음 또 다른 당선을 위해서 또 정치 행보를 한다. 그러면 국정은 누가 책임지고 단임제를 한 취지는 몰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리에게만이라도
단임제의 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행보의 당부당을 떠나서 저는 보편적으로 저런 행보 자체가 또 당대표 행보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앞서서는 서울시장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 당대표 선거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좀 행보를 하면 서울시장 행보를 하는 거다라고 하고 또 다른 서울 이외의 지역을 행보를 하면 이건 역시 당권 경쟁에 나섰구나. 다 해석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이게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력 후보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빠릅니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예측하는 것도 6월인데 전당대회는 그 이후에 있거든요. 8월입니다. 벌써부터 무슨 김민석 총리의 행보를 당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다. 당권 염두에 두고 하는 행보들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도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해석들은 삼가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권을 이용한 노골적 공격은 처음 본다라면서 당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년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셨습니까?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긴 합니다. 한 전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강을 세운다라는 표현으로 또 했기도 하고요. 한 전 대표도 이전에 당대표 시절에 기강을 세운다는 표현을 몇 번 쓰더라고요. 기강을 세운 이후에 포용은 그 다음 문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당권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냥 본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갈등 구도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 대표가 저런 팬미팅을 통해서 약간의 그 행보의 기조 변화를 갖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는 연역적으로 어떤 입장을 강요하면서 그 입장에 따른 비판 갈등 구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 소용이 크게 없어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스킨십을 늘려가면서 오히려 당내 의원들과 만나는 기회를 늘려가는 식의 그런 기조 변화를 갖고 온 게 아닌가. 이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본인의 입장을 강조하다 보면 당 입장이 매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당의 계엄에 대한 입장, 탄핵에 대한 입장을 일반적으로 내가 규정하게 되면 당 전체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당은 계엄을 옹호하는 집단이구나.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까지 나의 갈등 구도에서의 우선순위를 선점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좀 지양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행사장에 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1,500여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고 이걸 두고 어떤 새 과시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뭐 정치인들이 어떠한 시점, 어떠한 타이밍에 새 과시하는 행사들은 뭐 종종 있는 일인데 한 대표가 왜 이 시점에 저런 행사를 열었다고 보세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사실상 친한계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김정혁 전 최고위원 등을 축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팬덤을 과시하면서 또 계속해서 저희 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을 향한 공격의 수위도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집권 여당과 싸우고 있는데 나를 쫓아낼 거냐라고 과시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장동혁 지도부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여의도 연구원이나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팬덤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동훈 팬덤 이게 문제다라고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었고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인사를 보면 계속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장해찬 부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계속 임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가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는 저런 행동들이 국민의힘의 이런 지도부의 스탠스를 바꾸긴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장동혁 대표 이런 상황에서 계엄과 탄핵 책임을 언급하면서 노선 변화를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장 대표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우고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변화를 언급한 걸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의원들 다수를 접촉한 뒤에 본인이 그 기조 변화인지 아니면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사를 좀 강조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인사 말씀 주셨지만 어쨌든 그 인재 영입을 통해서 중도 성향 분들이 이렇게 당내로 들어오는 모습을 국민께 비춰주고 또 본인이 만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누굴 만날지가 이제 앞으로 관심 대상인데 그런 만나는 사람들의 성향을 기준으로 또 장동혁 대표가 뭔가 기조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기조 변화를 하고 있었다고 보지만 국민 시각에서 또는 당내 경쟁자 입장에서 보면 그거 기조 변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그 판단 기준을 의식해서 저런 행보를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행보가 곧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장동혁 대표가 변화를 말하긴 했는데 뭐 최근의 행보, 뭐 인사 조치들을 봤을 때 이게 말뿐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사 행보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뭐 중도로 가겠다고 입으로 말하고 한들 국민들이 느낄 때는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라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변화가 무슨 중도 스탠스로의 변화, 지금까지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그 친한계를 축출하기 위한 과정들 이런 것들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12월 안에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당내에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 없이 나로 중심으로 뭔가 그 여당과 싸우는 그 변화를 이끌어 가자라는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도 스탠스로의 변화, 친한계와의 포용 뭐 이런 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에 대한 인사 조치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여요. 네, 일단 정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나중에 그 지선에서 경쟁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유통일당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표심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 해당 지역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대표 입장에서는 다양한 세력을 전부 다 포용하고 싶은 게 그런 욕심이 큰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상의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 김종혁 최고도 품어야 되죠. 품어야 되는데 이건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물밑에서 접촉을 하건 어쩌건 간에 김종혁 최고나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이 품어져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호작용의 일환이다. 장동혁 대표가 품는다고 해서 만약에 품어져 오지 않는 분은 어떻게 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징계로 나아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당내에서 스킨십을 통해서 품어지는 이런 모습을 같이 보여줄 때 두 분 다 국민적 지도자로 좀 자리매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액션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니 왜 지속적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품습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은 제가 그 뭐 예상을 하건대 한 전 대표도 입장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버 해킹으로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에 대해 소비자 당국이 1인당 10만 원씩 총 2조 3천억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SKT는 보상액이 너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해킹 공격으로 SK텔레콤 이용자 2,324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대규모 유출 사고에 대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체적인 보상안을 확정했습니다. 1인당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현금처럼 쓰는 T++ 포인트 5만 점 지급 등 총 10만 원 상당입니다. 다만 지난 8월 요금 할인을 받았다면 그만큼 차감합니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회복 노력을 참작하여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습니다. SKT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그 효력이 피해자 2,300만 명 전원에게 미쳐 전체 보상액은 2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집단 분쟁 조정 사건 보상액 219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미 과징금 1,348억 원에다 고객 보상 등에 1조 원 이상을 쏟아부은 SKT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SKT는 앞서 1인당 30만 원씩 보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KT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15일 안에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보상안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SK텔레콤은 그 전에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박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거 맞고소 당한 거였어요? 그렇죠. 지금 저속노화로 유명한 정의원 박사는 이미 17일에 예. 본인과 함께 근무했었던 30대 여성 A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어떠한 혐의냐면 본인의 배우자의 직장 근처에 계속 나타난다라는 것을 가지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그리고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있어서 저작권과 금품을 요구했다라는 예. 이유로 공갈 미수로 고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A씨 같은 경우에도 19일에 맞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한 내용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이런 혐의로 지금 고소를 한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SNS가 공개가 된 것이죠. 예. 성적인 요구를 정황했다. 그리고 그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있는 SNS 그리고 전화 녹취 이런 것들을 고소를 하면서 같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정의연 씨는 그 약간의 호감이 있어서 만났다라는 예. 형태로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A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권력형 성폭력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서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오히려 직접 쓴 저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조금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맞고소 상태다 보니까 다퉈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의연 박사와 A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A 씨가 주장하는 예. 것이 이 고용관계, 그리고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인 압박을 계속 받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먼저 정의연 박사가 A 씨를 이 고소했었던 예. 것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하고 공갈 미수였거든요. 이제 그 행위의 원인이 된 것이 정의연 박사가 본인에 대해서 특정 뭐 이 성적 그 요구나 취향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는 예. 거고요. 그 메시지 이 내용을 암시하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정의연 박사는 본인이 쓴 뭐 예. 소설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어떤 내용을 연상시키는 내용들을 문자 메시지에 남겼고요. 그 뒤로 뭐 그와 비슷한 어떤 물건을 배달시킨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행위가 있었는데 그걸 암시하는 내용이고 그게 A 씨가 주장하는 것 바와 같이 정의연 박사가 지위에 의해서 고용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본인을 압박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짚어주셨는데 A 씨 주장이 있는 거고요. 정의연 박사 입장도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또 어떤 입장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정의연 박사가 보냈다라는 소설이 예. 정의연 박사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AI가 쓴 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요, 정의연 박사와 A 씨의 관계 이 상황과 조금 유사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정의연 박사 측에서는 위력이라는 것은 없었고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서 일시적 교류를 한 적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A 씨 같은 경우에는 불륜이나 연인인 것은 아니고 이것은 권력형 성폭력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위를 이용해서 정의연 박사 측에서 지속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본인은 해고가 두려워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연 박사와 A 씨의 주장 같은 사안을 두고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두 사람 다 뭐 양쪽 모두 뭐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실을 밝히려면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가요? 뭐 일단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돼 있었는지가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의연 박사 같은 경우에는 공갈미수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그러니까 A 씨가 본인에게 자꾸 접근을 해서 돈을 요구한다거나 네. 뭐 이런 저작권을 이유로 해서 요구를 하고 본인을 스토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A 씨의 말대로라면 정의연 박사가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에게 어떤 성적인 강제 추행을 한다거나 저작권법을 위반해서 본인의 어떤 저작물을 예. 금전적으로 가로챘다거나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A 씨와 정의연 박사 간에 형성된 관계가 어떻고 상호 간에 어떤 내용들이 더 오고 갔었는지 이런 부분을 해보면 양쪽 주장 중에 뭐 사실관계에 일치하는 주장이 있을 것이고 아마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의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측의 추가적인 입장은 저희가 나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의 의료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추가 폭로가
또 나왔어요. 이거 좀처럼 사그라들질 않네요. 그렇죠. 박나래 씨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만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 중에서 주사이모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사건들이 관련해서 다른 연예인들도 활동 중단을 선언할 만큼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매니저가 또 새로운 사실을 폭로를 한 것입니다. 주사이모가 의료법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박나래 씨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술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은 대만에서 한 예능 촬영이 있었는데 그때 주사이모가 동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촬영 시간이 되었는데도 박나래 씨가 등장을 안 하니까 제작진이 숙소를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주사이모가 약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사이모와 제작진 간에 다툼이 있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에게 이 상황 소속사에 알리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알리게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매니저 너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은 박나래 씨가 의료법 사건에 있어서 교사범 혹은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어서 향후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짚어주셨지만 박나래를 둘러싼 주사이모 논란 연예계 전반으로 번지면서 이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사이모로 알려진 인물이 다수의 연예인 SNS를 팔로우한 사실이 좀 알려지면서 관계가 없는 연예인들도 좀 피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소위 그 주사이모라는 분이 상당한 뭐 주요 연예인들과 팔로잉한 내용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중에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도 꽤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팔로잉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의혹에 연루됐거나 불법 시술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뭐 지금 이 시중에 돌고 있는 명단만을 가지고 섣불리 이 불법 행위에 관련이 있다거나 이렇게 의혹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사이모가 최근에 재차 자신을 의사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뭐 분칠하는 것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라고 충고를 했었다면서 다소 격앙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향후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까?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주사이모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샤이니키 그리고 유튜버 입짧은 햇님 같은 경우에도 이 주사이모로부터 시술을 받았던 것이 드러나면서 활동 중단을 선언을 했죠. 그런데 이 두 명도 강남의 병원에 찾아가서 만났기 때문에 의사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지금 주사이모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여전히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내몽고 의과대학 교수였던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요, 내몽고 의과대학 이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야기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은 2021년 7월에 본인이 다녔었던 학교가 과학기술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졸업은 하였습니다만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늦게 통보를 받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사이모 논란으로 이제 무면허 의료행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 국회에도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같이 이렇게 암암리에 행해지는 이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도 박나래 씨와 매니저 간의 분쟁 과정에서 우연히 알려졌고 실상이 더 이제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포상제를 활용을 하면 이 적발 행위가 좀 더 많아지고 그러면 단속이 많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 그러니까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에 포상을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이 됐고요. 뭐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근데 다만 남용될 경우의 문제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입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크리스마스를 앞둔 미국 콜로라도의 피터슨 우주군 기지인데요. 매년 이맘때면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아주 특별한 작전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경납고 안은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창인데요. 크리스마스를 맞아 걸려오는 아이들의 전화를 응대할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 특별한 작전의 내용은요. 평소 미사일을 감시하던 군부대의 첨단 레이더망이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만큼은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쫓고 있다는 선의의 거짓말을 아이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1955년 한 백화점의 광고 오타로 시작된 이 산타 추적 작전은 어느덧 올해로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70주년이라니 대단한데요. 올해는 특히 우리 한국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가 도입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산타의 위치를 물으려면 미국으로 유료 국제 전화를 걸었어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우리 한국에서도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 기술까지 새롭게 접목됐다고 하는데요. 이 추적 서비스는 우리 시간으로 오는 24일 저녁 6시부터 산타가 북극에서 이륙하는 순간에 맞춰 시작됩니다. 작년의 데이터에 의하면 산타는 우리 상공을 약 3분 45초간 비행하며 2천만 개 이상의 선물을 남기고 떠났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 특별한 작전이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1년 중에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짓날입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시기인 만큼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영남 지방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5.9도, 거창 영하 10.5도, 봉화는 영하 11.7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맑거나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동해안 중심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고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으며 일교차가 클 텐데요. 낮 최고 서울이 4도, 대전과 전주 7도, 대구는 8도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지만 날이 추워서 방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며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동지 팥죽 드시고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